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인 덕분에 제 남편이 인간이 아닌 벌레라는 걸 알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남편을 인간이 아닌 벌레라고 칭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뿐 아니라 짐승도 갖고 있는 의리라는 걸 저버린 놈이기 때문이죠. 바로 가족에 대한 의리요.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놈에게 거센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그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조차 한 의인의 제보 덕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지만 오랜만에 혼자 맥주도 한잔한 김에 그때 일을 어딘가 이야기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쓰기 시작한 글이 며칠이 걸려야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앉아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회사를 다니던 전 당시 한참 나가던 한 지인 모임에서 3살 많던 남편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남편의 구애에 넘어가 2년의 연애 후 30살에 결혼하게 됐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영국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김현주의 남편이 됩니다. 우리 정말 잘 사겠습니다. 연주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기운찬 신랑이네. 새 신랑이 새 신부를 엄청 좋아하나 봐. 결혼식 날 남편은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신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죠. 그렇게 우린 결혼한 후 2살 터울의 아들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번에 마트에 갔는데 내복을 싸게 팔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재질도 좋고요. 그래서 평소에 편하게 막 입으시라고 몇 벌씩 좀 사왔어요. 아이고, 아이 그냥 빈손으로 오래도 넌 꼭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오니? 어디 보자. 어머 세상에, 아이 무슨 내복이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 통풍도 잘 되는 재질이네.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잘 보고 고르는 거니? 고맙다 에미야. 네 덕에 나랑 네 시아버진 밖에 나가면 어깨가 으쓱거려. 잘 들어온 며느리 자랑하느라 말이야. 남편이 절 너무 좋아하고 잘해줬기에 전 자연스레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초보 며느리라 서툴렀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하게도 두 분은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늘 저를 마냥 예뻐만 해주셨죠. 저는 그런 두 분뿐 아니라 저보다 1살 어리던 시누이도 참 살갑게 대했어요. 늘 절 언니 언니 하며 좋아해 주던 시누이가 저도 좋았거든요. 이 나쁜 자식이 바람은 지가 피워놓고 왜 헤어지지도 못하겠다고 우리 아가씨한테 달라붙는 거야? 당장 안 가? 나 여기 가방에 되게 무거운 거 잔뜩 들었어. 이거 맞으면 너 못 꺾여. 그러니까 너 구급차 타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그런 신우에게 한 번은 아주 질 나쁜 놈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우리 둘째가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전 2년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이별했다는 신우이를 위로해주기 위해 애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신우이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그놈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쫓아왔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은 헤어지자는 신우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리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받아주지 않자 직접 신우이를 찾아오기까지 한 겁니다. 저는 가방을 마구 휘두르며 그놈을 쫓아냈어요.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으니 혹시 그놈이 신우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봐요. 그놈은 기겁을 하며 결국 도망가더군요. 저는 그놈의 뒤통수에 대고 우리 아가씨 또 찾아오면 내가 너 아작 내버릴 줄 알아. 아니면 오래오래 감방에서 썩게 해줄 거야. 하며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렸죠. 하지만 그 뒤로도 그놈이 신우이를 쫓아다닐까 봐 걱정이 됐던 전 아예 당분간 신우이를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회사가 끝난 후엔 신우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해놨다가
남편과 번갈아 가며 시누이를 데리러 가곤 했어요. 한 명은 아이들을 하원시키러 가고 또 한 명은 시누이를 데리러 가는 식으로요. 다행히 그 뒤로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시누이와 시부모님은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시누인 그로부터 3년 뒤에 너무 좋은 사람이던 시매부를 만나 결혼했는데 시누이가 얼마나 제 칭찬을 많이 해준 건지 시매부도 이미 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인 결혼 후에도 종종 그때 이야기라며 제게 계속 고마움을 표하곤 했죠. 나 다녀올게. 당신 요즘 좀 변했다. 전에 나랑 떨어지기 싫다면서 그렇게 늑장을 부리더니 이제 나 출근 준비 끝나기도 전에 휙휙 가버리네. 아이 참, 우리 마나님 괜히 왜 트집이실까?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봐야 돼서 그래. 먼저 갈게. 이따 집에서 봐. 시간이 흐르며 남편과 전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때문에 전처럼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남편은 이제 없었지만 저는 이 편안함도 행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살았어요. 전과 같지 않다 뿐이지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결혼한 지 9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어, 이번에 그쪽 책임자로 가게 됐어. 아휴, 이런 게 회사원의 애환이지 뭐. 그럼 언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오긴 할 것 같은데 장담은 못 하겠어. 미안해, 여보. 그때 남편은 책임자로서 지방의 지사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서울에서 3시간이 넘는 거리의 그 지방에서 지내게 된 남편은 월세집 하나를 계약하게 됐죠. 우린 졸지의 주말 부부가 된 겁니다. 애들을 데리고 무작정 남편을 따라가자니 남편이 평생 그곳에 있을 것도 아니고 제 직장도 걸렸거든요. 이후 솔직히 남편 없이 혼자 일하랴 애들 보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서나 혼자 남편의 집으로 가기도 했고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매일 붙어 있는 것과 주말 부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둘째가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오셔서 잠시 첫째를 봐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서럽더군요. 평소 남편과 늘 함께였을 때 몰랐는데 역시 부부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존재였더라고요. 여보, 애들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당신도 서울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애들 데리고 거기로 내려갈까? 내 직장이야. 거기서 또 구하면 되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제가 애들과 내려갈까도 말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거절했죠. 여기 와서 당신이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애들 잘하는 데는 서울만한 데가 없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참자. 나중에 내가 다시 서울 올라가면 그땐 진짜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철없게 느껴져 부끄럽기도 하더군요. 전 그렇게 힘든 마음을 꾹 참고 견뎠어요. 남편은 요즘 들어 운전이 힘들다며 점점 서울로 오길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서나 혼자 남편에게 가는 주말이 대부분이 되어갔어요. 저는 남편의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도 해주고 요리가 서툰 남편을 위해 장을 봐서 반찬도 잔뜩 만들어 두곤 했죠. 당신 그래도 혼자 사는데 좀 익숙해졌나 봐. 초반엔 집도 잘 안 치우고 엉망이더니 요샌 그래도 제법 치우고 사네. 그럼 내가 앤가? 나도 하려면 다 해. 아, 마트에서 깜빡하고 파랑 양파를 안 사왔다. 여보, 나 저기 앞 슈퍼에 좀 금방 다녀올게. 아, 앞에 옆집 할머니 나와 계시려나? 아까 도착했을 땐 안 보이시던데. 오는 길에 할머니들이 과자도 좀 사와야겠다. 남편의 옆집엔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어요. 더우신지 집안이 답답하신 건지 할머니는 대문 앞에 자주 나와 앉아 계셨어요.
남편의 옆집 어른이니 저는 뵐 때마다 할머니께 인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마주치면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저는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났던 초반에 그런 대화로 할머니께서 혼자 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애기 엄마 왔어? 오늘은 애들이랑 같이 안 온 거야? 네, 매번 애들까지 태우고 장거리 운전하려면 힘들어서 가끔은 친정이나 시댁에 부탁하고 혼자 와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지내?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애기들 아빠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하고 항상 그냥 지나쳐서 말이야. 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원래 저희 집은 서울인데요. 이 지역으로 남편이 발령이 나서요. 할머니 왜 매번 여기 혼자 나와 계세요? 집이 답답하세요? 응, 난 서방도 없고 자식하고도 연을 끊었거든. 혼자 사니까 영 쓸쓸해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운이 좋으면 애기 엄마처럼 말 걸어주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연세를 여쭤보니 이른이 넘으셨던데 혼자 사신다니 마음이 썩 좋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전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를 한 번씩 챙겨드리곤 했어요. 마트나 슈퍼에 갈 때면 할머니 드릴 주전부리 사기도 하고 남편의 반찬을 만들 때 양을 잔뜩 해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아이고, 힘들게 뭘 이렇게 매번 해다 줘? 재료값도 장난이 아닐 텐데. 에이, 안 힘들어요. 워낙 제가 반찬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거 하는 김에 그냥 좀 많이 한 거라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 드릴 때 집안을 보니 할머니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이시더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그렇고요. 괜히 더 마음이 쓰였던 전 한 번씩 할머니께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방한용품을 사다 드리기도 했어요. 집이야 그래도 따뜻하시겠지만 겨울에도 밖에 나와 계신 할머니가 추우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아유, 왜 자꾸 이런 걸 줘? 난 정말 괜찮어. 저도 괜찮아요. 모르세요, 할머니? 원래 이런 건 자식들이 챙겨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보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솔직히 남편은 생판 남인 할머니를 챙기던 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옆집에 갖다 드린다고? 남인 사람을 뭐하러 그렇게 자꾸 도와줘? 바로 옆집 이웃인데 남이면 좀 어때?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평소에 할머니 뵈면 인사 좀 드려. 아이, 됐어.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동네에서 불편하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괜히 말투고 지내봤자 어른들이 참견받게 더해. 그런 남편에게 할머니께 잘해드리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참 각박한 사람이다 싶더군요. 하지만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아 저는 저 혼자서만 할머니를 챙겨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신 할머니는 어느 날엔 자신의 사정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집 딸인지 부모님이 딸을 아주 착하게 키우셨구만. 난 내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우지 못했는데 말이야.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하셨죠? 응. 근데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어. 네? 교도소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외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도 나왔다는군요. 가난했던 할머니와 할머니의 남편은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죠. 할머니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착해서 언젠가 자신이 성공하면 꼭 부모님을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놈이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고 시작한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부터 지 잘난 맛에 취해버린 거야.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그 외엔
부모인 우리까지 하찮고 귀찮게 느껴진 게지. 명절에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바깥 양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땐 중요한 사업상 미팅을 못 뺐다면서 나 혼자 빈소까지 차리고 나서야 도착하더라고. 너무 화가 난 내가 때리고 악을 쓰면서 화를 냈더니만 그놈은 오히려 소리를 빽 질렀지. 자기 사업 망하면 어머니가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말이야. 평소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참 많이 타이르고 화도 냈었지만 그날은 정말 그 애에게 실망스러웠어. 그 뒤 할머니 아들은 그렇게 자신이 싫으면 아예 눈에 안 띄겠다며 할머니를 찾아도 안 오고 살았다는군요. 할머니 또한 괘씸함에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머니는 몇 년간 혼자 쓸쓸하게 사셨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제 남편이 이사 오기 얼마 전 며느리에게 이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아들놈 사업이 쫄딱 망했다더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회사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돈으로 장난질을 쳤던 한 부하 직원 때문에 회사의 재정이 흔들렸대. 잘은 모르는데 결국 그래서 회사는 도산하고 우리 아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나 봐. 그래서 실형을 받게 된 게지. 아들이 잘 나갈 땐 그렇게 아들에게 여우짓을 하더니만 며느리나 아들이 망하자마자 이혼해버린 거야.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 어차피 자기들 사이에 애도 없지 않냐면서 말이야. 그때 너무 속상했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면을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교도소에 어쨌든 사업가로서 잘못을 했으니 죗값을 치르러 가게 된 거고 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잘못한 일을 사과하고 뉘우치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슬쩍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 이후 더더욱 잘해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 산 지 2년쯤 지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바로 전 주말엔 애들을 데려갔었기에 그 주엔 전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혼자 남편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파김치를 잔뜩 만들어 평소처럼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죠. 서울에서 내려올 때 사온 생필품들을 함께 가지고서요. 그때 할머니는 제게 고마워하며 잠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식탁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자꾸 말은 안 하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할머니? 그게, 에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애기 엄마, 내가 애기 엄마 참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남편 너무 믿지 마. 난 경고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더니 참지 못하고 먼저 여쭤본 제 물음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할머니를 계속 채근했어요. 그리고 겨우 다시 열린 할머니 입에선 남편의 끔찍한 비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에휴,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사실 그 집 남편 말이야. 평소에 웬 여자 하나랑 자꾸 집을 들락거리더라고. 내가 애기 엄마랑 아는 사이인 건 애기 엄마 남편이 알잖아. 그래서인지 나랑 마주치기라도 한 날이면 괜히 서로 딴청도 부리고 그 여잔 다른 데로 가는 척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것들 봐라 싶어서 집에 들어가는 척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으면 역시나 그 여자가 곧 애기 아빠 집으로 들어가더라니까. 내가 볼 땐 분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애기 엄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제, 제 남편이 여자 집에 들이고 있다고요? 진짜요, 할머니? 글쎄 그렇다니까. 내가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그 꼴을 몇 번이나 목격하게 되니까 확신하게 된 거지. 에휴,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속은 시원하네. 애기 엄마, 남편 조심해. 꼭 잘 확인해봐. 할머니가 제게 괜한 소리 할 리도 없고 너무 큰 충격이 절 휘감더군요. 저는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혹시 여잘 집에 들이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죠. 세상에 바람 피우는 놈이 누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겠어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말해주셨다고 말하면 할머니가 위험해지실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우선 생각을 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기나긴 고민 끝에 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남편 집을 찾아가 미리 사둔 CCTV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소리도 함께 녹화되는 제품으로요. 애들도 없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돌아간다고? 그럼 왜 온 거야? 당신이랑 놀러라도 나갈까 해서 이제 막 씻고 나왔는데.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이따 저녁에 결혼식 있어. 그래서 애들도 친정에 두고 나만 잠깐 들른 거야. 저번에 내가 내 다이어리를 놓고 갔었거든. 당신이 혹시 거기에 적힌 내 일기들 보기라도 할까봐 찾아봐 달라고도 말 못하고 내가 직접 왔지. 집에 당신 다이어리가 있었다고? 어, 그리고 방금 찾았어. 난 이만 갈게. 그럼 주말 잘 보내. 저는 남편에게 대충 둘러댄 뒤 다음 날이 아닌 당일에 곧장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초조한 마음으로 그 CCTV에 어떤 증거가 찍힐지 기다렸죠. 제발 남편이 무슨 이유로 여자를 집에 데려왔든 그게 할머니의 오해였길 바라며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 뒤나 혹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더군요. 제가 서울로 돌아온 지 30분 정도 지나자마자 남편의 집에 누군가 들어왔거든요. 정말 여자가 왔잖아? 진짜 이 인간 바람 피우는 건가? 들어온 사람은 웬 여자였어요. 심지어 그 여잔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전 절망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그 여자가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인 걸 곧장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뭐야, 뭐야. 나 자기가 보낸 문자 보자마자 얼른 시댁 행사 마무리하고 신나서 후다닥 달려왔잖아. 남편이랑 애들이랑 시댁가 있다가 급하게 회사에 일 생겼다고 둘러대고서. 물론 바로 나올 수는 없어서 좀 걸리긴 하지만 나 반갑지? 당신 아는 올 때마다 주말 내내 죽치고 있더니 웬일로 이렇게 금방 가버렸대? 저녁에 결혼식 가야 한대. 그래서 우리 예쁜이 시간 되면 집 데이트나 할까 하고 문자했지. 안 그래도 나도 보고 싶었는데 우리 통했네. 왜 이렇게 항상 보고 싶은 걸까? 일주일에 5일씩 회사에서 꼬박꼬박 보는데도 말이야. 근데 나 몇 시간 못 있고 바로 가봐야 돼.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하거든. 남편이 시댁에서 자고 오는 건 아니라서 말이야. 우리 맛있는 거 해 먹을까? 내가 맛있는 파스타 해줄까? 좋지. 난 자기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우리 집사람 음식은 좀 질려. 그렇지? 역시 내 손맛이 최고지? 그럼 내가 자기랑 만난 1년 동안 입맛만 고급이 됐다니까. 자기랑 우리 집사람은 나이도 동갑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우리 집사람은 자기보다 5살은 많아 보이고 손맛도 별로고 성격도 이렇게 사근사근하지 못하잖아. 그 둘이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데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인 듯 서로 껴안고 다정하게 요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동안 힘들게 그곳까지 가서 반찬을 해주고 챙겨주고 했더니 남편은 고마움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제 뒷담화를 하며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들어보니 그 여잔 가정도 있는 데다 남편의 회사 동료인 게 확실했어요. 열을 받은 전 당장 남편의 집으로 달려가려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쳐서 난리치는 것보다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몰래 설치한 CCTV 자료는 증거로 쓰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전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샌 뒤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남편의 집으로 향했어요. 뭐야. 당신 새벽부터 여길 또 왔어? 그냥 어젯밤부터 문득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아직 내 마음에 신혼 같은 마음이 남아있나 봐. 애들은 어차피 오늘까지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새벽길 달려서 얼른 왔지. 좀 더 자. 난 어제 못 만든 반찬이나 좀 만들고 있을게. 거실에서 TV도 좀 보고 말이야. 자다 깬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하더군요. 물론 갑자기 찾아갔으니 놀라서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이 당황한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그날도 눈치를 봐서 회사의 핑계를 대고 온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원체 잠이 많던 남편은 다시 골아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즉시 차키를 들고 남편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들을 확인했어요. 우선 그 여자의 집을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닌다면 같이 집에 와서 놀았던 날도 있는 반면 남편이 그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줬을 날도 많았을 것 같았어요. 여긴 것 같은데? 이 집에서 15분 거리, 가까이도 사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 최근 일주일 새 3번이나 목적지로 설정되었던 주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분명 그곳이라고 확신한 뒤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죠. 그리고 전날 미리 알아보고 간 방법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무슨 어댑터가 필요했던 등 기계와 썩 친하지 않았던 제겐 좀 복잡했지만 저는 이내 영상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그곳엔 역시나 함께 차로 퇴근하며 두 연놈이 꽁냥거렸던 증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휴대폰에 저장한 뒤 저는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죠. 역시 비밀번호 안 바뀌었네. 내 생일. 나쁜 자식. 바람을 피우면서 매일같이 내 생일을 눌러댔어? 넌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남편 비밀번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었으니 휴대폰에 함부로 손을 댄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놈이 그런 저를 알곤 방심한 건지 그 여자와의 흔적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엔 상간녀와의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고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을 포함한 다정한 문자 내용들도 잔뜩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 남편은 이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이곳 지사에서 일하던 상간녀와 눈이 맞았던 거였어요. 그들은 무려 1년 3개월이 넘게 비도덕적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들을 전부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곤 냅다 남편을 발로 차서 깨웠어요. 이 더러운 놈에겐 손도 대기 싫었거든요. 아휴, 뭐야. 아프잖아. 왜 사람을 발로 차? 사람으로 안 보이고 밟아서 진 이기고 싶은 해충으로 보여서 찼다. 왜?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네 회사 여직원이랑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잖아. 간도 크지. 너 이래서 나랑 우리 애들이 여기로 이사 못 오겠니? 예전엔 그렇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결혼해달라고 나한테 조르더니 이렇게 배신하려고 그때 나 꼬셨니?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며. 네 눈엔 지금 내가 행복해 보이냐? 빨리 벌떡 안 일어나?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남편은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놈 눈앞에 휴대폰에 담긴 증거들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도 안 걸릴 줄 알았냐? 워낙 평소 낌새가 이상해서 내가 뒤 좀 파봤다. 어쩔래? 이거 보이지? 내가 방금 싹 다 수집한 증거들. 혹시 뺏어가서 쥐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휴대폰이랑 연동된 내 계정에 다 백업해놨으니까. 지워봤자 이미 다른 곳에 저장해 놨다 이거야.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들었단 봐. 내가 여기 창문들 다 열어놨거든? 내가 소리만 질렀다 하면 동네 사람들 다 깨서 달려올걸? 여보,
우선 미안해. 어? 그래.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아.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유부녀를 진심으로 만났겠어? 그냥 타지에서 외롭고 회사 일도 재미없고 하니까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만났던 거지. 왜 그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도 있잖아.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냐? 오피스 와이프 같은 더러운 존재를 누가 만드나 했더니 그게 당신이었단 말이지?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당신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서울로 돌아오기만 하면 날 호강시켜준다더니 호강은 개뿔. 야, 맨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반찬 만들어 달라고 주문까지 해대더니 뭐? 내 음식이 질려? 어? 내가 그런 말 한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난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당신 음식을 제일 좋아해. 그래? 이제 내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끔 만들어줄게. 저는 한심한 변명을 하던 그놈에게 더욱 열이 뻗쳐 냉장고에 제가 만들어놨던 반찬들을 죄다 꺼내왔습니다. 그리곤 반찬통 뚜껑을 열어 반찬들을 전부 그놈에게 던져버렸죠. 마지막으로 전주에 만들고 갔던 파김치까지요. 여보, 그만, 그만해. 싫은데? 내 음식 질린다며. 내가 아주 질리다 못해 경계 일으키게 만들어줄게. 야, 나 파김치에 마늘 많이 넣는 거 알지? 그거 다 처먹고 사람이나 되라 이 벌레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당장 이혼이야. 전 완전히 반찬 범벅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놈을 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집에서 나와 이번에 상가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역시나 증거 영상들에 담겨있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의 상가녀가 나오더군요. 남편이 제 사진을 보여줬던 건지 그 여잔 절 단번에 알아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런 상가녀에게 싱긋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잠은 잘 잤어? 잘 잤길 바래. 그게 당분간 네가 잘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을 테니까. 이제 네 앞길엔 악몽이 펼쳐질 거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안녕하세요. 전 정현주라고 합니다. 그때 상가녀의 뒤로 상가녀의 남편이 나오더군요. 굉장히 우락부락한 몸짓과 무서운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조금 더 활짝 열린 문 안쪽으로 보니 현관 옆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상가녀에겐 자식이 무려 셋이나 있었더라고요. 전 혹시 집안에 애들이 들을까 싶어 우선 상가녀와 그 여자의 남편을 집 밖으로 불러냈어요. 솔직히 애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번 일로 상처받을 우리 애들도 생각나서 저는 그 집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의아해하던 상가녀의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폭로했죠. 이게 다 뭐야? 당신 대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무슨 짓은요? 남편도 자식들도 다 팽개치고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다녔죠. 저도 그쪽도 서로의 배우자에게 농락당했던 거예요. 상가녀의 남편은 경악을 했습니다. 전 그 옆에서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던 상가녀를 보며 말했어요. 멀쩡히 가정 있는 여자가 뻔뻔하게도 유부남을 꼬여내? 내 남편이나 너나 참 독인 객인이다. 네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내 남편한테 평소에 요리 그렇게 해줬다며? 야, 그럴 시간에 네 애들한테 김밥이라도 한 줄 더 싸줘라. 애셋 엄마라는 사람이 허구나 야근 핑계대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한심하다 진짜. 당신 입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상가녀의 남편은 상가녀를 채근하더군요. 그러자 겁에 질려있던 상가녀는 기가 막히게도 이런 뻔뻔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집에 오면 맨날 애세단테 시달리는 게 지겹고 짜증나서. 사람이 힘들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내가 바람나는 게 싫었으면 당신이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아! 하지만 상가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상가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의 남편이
상간녀의 뺨을 내려쳤거든요. 상간녀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따지더군요. 당신 지금 나한테 손댔어? 나 여자야. 근데 어쩌라고? 잘잘못에 남자고 여자고가 어딨어? 저기 연주씨라고 했나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한땐 깡패였던 제가 지금은 깨끗이 손 씻고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예전 버릇을 못 참겠네요. 이 여편네 제가 단단히 혼쭐 내겠습니다. 그쪽도 저만큼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빨리 사과부터 안 드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정중히 사과한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깡패 출신이라던 자기 남편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던 건데 솔직히 이렇게 길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장 헤어질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니들 알아서 하고 내가 네 애들이 불쌍해서 경고할게. 네 그 더러운 욕심 채우겠다고 네 애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살아. 그러다 너 천벌 받아. 알았어?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혐오 어린 말과 시선을 내뱉은 뒤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제 뒤로 분노 어린 상간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넌 그놈하고 헤어지든 말든 나하고도 당장 이혼이야. 전에도 바람 피웠던 거 애들 생각해서 한번 봐줬더니 개버릇은 절대 남을 못 주는구나. 동네 창피하니까 우선 따라 들어와. 여보, 여보. 그렇게 끌려 들어간 상간녀가 얼마나 호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닌 일이니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곧장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우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친정으로 향했죠. 그때 제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친정 부모님은 경악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친정 부모님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그런절 흐느끼며 안아주셨죠. 그리고 아이들과 집에 돌아와 보니 언제 올라왔는지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선 애들을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보, 그렇게 가버리고 전화도 계속 안 받으면 어떡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말을 들여놨어? 당장 안 나가? 아니, 오히려 잘 됐네. 당신 남은 짐 온 김에 다 싸서 가져가 버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알아? 나 서울 오기 전에 그 상간연에 가서 그 집 남편한테 다 폭로하고 왔어. 그 남자 어둠의 세계 출신이라던데 당신 알고 있었어? 밤길에 뒤통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곤 그놈을 향해 비아냥댔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깡패였단 말이야? 난 몰랐어. 아이, 진짜, 나 어떡해. 뭐야, 걘 그런 중요한 얘기를 대체 왜 안 해준 거야? 내가 진짜 가만두나 봐라. 그건 그렇고 여보, 진짜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진짜 이렇게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이걸 용서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니? 당신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짐 싸서 가라고. 잠깐만, 그럼 당신 설마 우리 회사에도 폭로할 건 아니지? 제발 그러지 말아줘, 어? 당신이 날 용서해주기 싫다고 해도 그래도 이혼하면 나한테 그래 양육비 받아야 하잖아. 어차피 애들은 당신이 데려갈 거지?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줘. 나 그 회사 진짜 힘들게 들어간 데란 말이야. 나 평생 당신하고 애들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때 남편은 제게 아주 찌질한 부탁을 하며 싹싹 빌더군요. 이혼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혼은 해도 회사엔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 말이죠. 별다른 간절함도 없이 저뿐 아니라 애들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놈에게 없던 정도 떨어졌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애들 양육비 일시불로 한 번에 내놔. 그럼 내가 회사는 가만 내버려 둘게. 정말? 진짜지? 저는 괜히 양육비 문제로 애들이 다 클 때까지 그놈과 엮여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는지 그놈은 연신 알겠다고 말하며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애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서요. 하지만 그런 합의 내용으로 이혼하기까지 과정에서 잡음이 한 번 일어나더군요. 바로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이 회사를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상간녀는 그와 동시에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네요. 그때 상간녀의 남편에게 된통당했다며 남편은 절 찾아와 시근덕 댔습니다. 입술은 터지고 눈가에 멍이 푸르댕댕한 채로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애초에 당신이 그 망할 여자 집에 폭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내 인생 다 꼬였어. 그 기집애 어차피 이혼 당할 텐데 살면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아우 입술 아파. 그리고 나 당신한테 주기로 했던 양육비 일시불로 못 주겠어. 그리고 다달이 주게 될 양육비도 아주 최저로 줄 수 있게 법적 공방할 거야. 뭐? 분위기를 보니까 난 징계 처분만 받고 잘리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망신당할 것도 다 당했는데 더 이상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나 망신 주고 얼굴까지 이렇게 만든 그 기집애 남편한텐 무서워서 고소도 보복도 못하겠는데 난 이렇게라도 분풀이 해야겠어. 그때 그놈은 역겹게도 제게 와서 화풀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애들 양육비로요. 심지어 애들이 방이긴 해도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답니까? 저는 그 부모 자격도 없는 놈에게 소리쳤어요. 그래? 안 잘렸단 말이지?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 내가 내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네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줘? 너 잘라달라고? 완전히 눈깔이 돌아있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한심한 인간아. 아무리 어려도 우리 애들도 생각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그딴 말을 해대고 싶냐? 목소리나 작게 말하던가.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방에는 애들이 못 들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자식들 앞에 나타날 자격조차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 더 망하기 싫으면 순순히 양육비 일시불로 내놓고 우리 앞에서 영영 사라져. 1인 시위? 그래, 뭐 더 할 말 남았어? 앞으로 이딴 얘기할 거면 나 직접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말해. 이 이후로 또 잡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도 바로 소송으로 돌입할 거니까. 그놈은 그제야 주춤대며 잠시 눈알을 굴리다가 슬그머니 돌아가더군요. 그 뒤 그놈은 제 겁박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결국 양육비 일시불 지급에 합의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과 동시에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양육권과 두둑이 양육비까지 받은 뒤 그 연놈에게 각각 위자료도 따로 받아냈습니다. 그 상간녀 또한 이혼을 당했고 남편은 그 여자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인 제게 전화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특히 시누인 완전히 자기 오빠와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말했죠. 세상에서 바람 피우는 놈들이 가장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더군요. 저와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내던 시누이가 전해준 소식이었죠. 오빠요? 회사에서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하도 사람들 눈총이 따가웠나 봐요. 크게 실망한 부하 직원들도 책임자였던 오빠를 잘 따르지 않았고요. 그랬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어요. 오빠 매번 윗선에 불려가서 깨지고 다녔다네요. 게다가 아래 직원들이 오빠랑 일 못하겠다고 윗선에 계속 항의해서 오빠 결국 권고사직 당했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전 남편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누이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자꾸만 시어머니에게 후회한다며 울고불고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어머니라도 저에 대한 화 좀 풀어주세요. 왜 아직도 절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세요? 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아버진 제가 집에 가도 제 눈도 안 쳐다보시잖아요. 지연인 명절에 절 봐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하고 말이죠.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를 매몰차게 피해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세상 한심한 놈을 내 배로 낳았다며 신우에게 한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전 남편이 아주 꼴 좋게 된 거라고 비웃었죠. 저 또한 그런 전 남편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들은 전 남편 이야기라도 나오기라도 하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인 두 아인 자신들을 매몰차게 버린 전 남편을 거의 증오하고 있거든요. 그놈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최대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저도 친정 식구들도 조심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전 아이들이 너무 증오에만 사로잡혀 자라지 않게끔 현명하고 다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엄마에겐 한없이 착한 효자들이라 전 아이들이 결국엔 바르게 자라줄 거라 굳게 믿고 있어요. 할머니, 그땐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더 바보가 되기 전에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건 그리 많진 않지만 제 마음이 담긴 사례금이에요. 한편 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옆집 할머니를 몰래 찾아뵙고 감사 인사와 사례를 했습니다. 대놓고 찾아갔다가 전 남편이라도 마주치면 그놈이 할머니가 진실을 얘기해 준 걸 알고 보복이라도 할까 봐서요. 할머니는 끝까지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이러시면 제 마음이 무겁다며 전 기어코 그 돈을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을 즈음 할머니는 제게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더군요. 애기 엄마, 나 이제 여기 찾아와도 못 만나. 네? 왜요?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 네? 아드님 출소하셨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그놈이 고생을 하니까 철이 든 건지 나한테 글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겠어. 전엔 자기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다면서 말이야. 교도소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도 많고 나한테도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졌대. 비록 자기가 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아는 지인 가게에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이젠 자기가 호강시켜 주겠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피는 걸 보고 내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그래도 천성은 아주 착한 녀석이었으니까 말이야. 정말 잘 됐어요. 혼자 많이 외로워하셨잖아요. 잘 되긴 그놈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 건지 우선 지켜봐야지.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잔뜩 들뜬 목소리를 전혀 숨기지 못하셨죠.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잘 알았던 전 진심으로 할머니를 축하해드렸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더라고요. 설마 할머니 얼마 안 남은 돈을 노리고 할머니 아들이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지나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워낙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세상이잖아요. 마침 할머니가 이젠 서울에 사시니 이후 전 가끔 할머니와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또 가끔은 밖에서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아드님과 아주 잘 지내시더군요. 이 사진은 말이지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저기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갔었을 때야. 놀러 간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새 옷도 사줬는데 여기 사진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말이야. 예쁘지? 에휴, 근데 걱정이야. 다 늙은 이 엄마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좀 젊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주말이면 나랑만 붙어 있으려고 들어.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하고 싶다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아드님과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할머니 아들은 재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잔 아이 없이 사별 후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는데 사람이 참 바르고 착하다고 할머니 말씀하셨죠. 함께 사는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전 여전히 할머니와 가끔 안부를 묻고 사는데 할머니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역시 좋은 일을 하고 산 사람에겐 반드시 복이 돌아오는 것 같죠? 전 할머니께서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며 저 또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이에요. 저의 작은 배려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고 할머니의 의로운 마음은 제 인생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도움과 배려는 누군가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작은 따뜻함이나마 주변에 베풀어 보셨으면 해요. 그 작은 따뜻함은 분명 언젠간 여러분에게 배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